바이든 대통령까지 사우디에 긴급 방문하며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사우디가 한국의 사우디에 있는 유전을 통째로 줄 수 있다는 폭탄 발표가 나와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번에는 진짜 대박 났다. 한국 너무 부럽다 등의 언론 보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우디의 파격 제안으로 한국만 초대박 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마저 거절한 사우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결정했는지 전 세계 24살 이하는 처음 겪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 미국도 어느덧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눈앞에 두며 초비상 사태에 빠지자 최근 사우디를 긴급하게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국은 절대로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라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에 원유 좀 증산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사우디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의 회담 뒤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하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고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며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언론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상호 유익한 통상 경제 관계 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양자 협력 현안들을 논의했다라면 현 국제 원유 시장 상황도 깊이 있게 검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회망이었던 사우디에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했다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결국 바이든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폭락하며 2024년에 열릴 바이든, 트럼프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조만간 또 트럼프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패한 사우디와의 협력을 놀랍게도 한국은 너무나도 손쉽게 성공시켜버렸습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한국의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을 통째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선물 공세까지 하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사우디의 이러한 놀라운 제안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너무나 부럽다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외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우디가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국으로 지정하며 한국에만 이렇게 원유와 같은 초대박 선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파이살 사우디 외교부 장관은 한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전통적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 순간에 사우디는 한국에만 원유를 대규모 공급해 주어 이 물가 상승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기로 했고 대신 한국은 사우디를 중동 최고의 미래 첨단 국가로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피이살 반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사우디 왕족인데요. 그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번 드의 특별한 방문에 대해 언급했고 하루만 한국에 머물게 되어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올 것이다 라며 한국과 공동 투자, 생산, 기술 개발 등 광범위한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이 부러워서 난리가 난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은 한국에 3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전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가 한국의 원유 생산 지역을 통째로 양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 아래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사우디의 최첨단 미래형 도시 네옴을 짓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변 지역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개발에 나섰고 마니파 유전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대규모 있음을 발견. 이를 한국과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우디 최고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는 베스트 프렌드로 알려졌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사우디에 최첨단 도시 건설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삼성이 가진 AI, 사물인터넷 기술들을 극찬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을 개조해 만든 승지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빈살만 왕세자의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전화를 돌려 이 회동이 성사됐는데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조차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 왕세자의 친분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승지원 일정은 비서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연락처를 통해 만남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언론들도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5대 그룹 총수와 무려 3차례나 만났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빈살만 왕세자는 다른 어느 국가를 방문해도 현지 기업 총수들과 한 번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총수들과 무려 3번이나 만났다며 청와대 오찬에서 1번, 승지원에서 1번, 롯데호텔에서 1번 또 만남을 가졌다며 한국은 사우디에게 그만큼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사우디가 한국에 제안한 두 번째 초대박 선물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대규모 태양열 및 수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집트로 직접 연결되는 전력망을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이를 중동 다른 국가는 물론 유럽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4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발전소를 짓고 있다라며 한국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수소와 태양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특히 주거용 태양광 모듈에서는 무려 8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는데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 선도 국가인 독일과 영국, 한국, 일본 등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지어 미국마저 제치고 수소 승용차 보급 세계 1위, 수소 충전소 보급 속도 세계 1위, 게다가 수소 연료 전지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소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압도적인 투자 스케일과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세계 에너지 시장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박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으로 알려진 사우디의 아람코가 한국의 현대건설을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의 동반자로 최종 선정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아람코가 발주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규 사업들에 대한 수혜 계약 및 입찰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독점 협상 대상자 지위 확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다가 주변 중동 국가들의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자 중동국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군부대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뿐만 아니라 급식마저 한국에서 제공받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그린푸드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최고 기온 50도에 육박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현지 상황에 맞춰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 위주로 위생관리를 완벽하게 한 모습이 공개되자 사우디 언론들은 연일 한국에 대해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1980년대 사우디에 파견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우디로 초대해 초특급 호화스러운 여행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라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아시아 태평양의 PAC 최고 책임자는 1960터부터 70년대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 온 노동자들을 초대할 생각이 확실히 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한 한국인을 초대하려고 KATA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의 중이다. 그들 덕분에 예전과 달라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라며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 특별한 초대를 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그는 경로사상과 극진한 환대하파오아파와가 한국인의 정과 맞닿아 있다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누구 엄마나 누구 아빠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석유라는 신이 내린 선물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천연가스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카타르가 뽑아내는 천연가스를 석유로 환산하면 날고 긴다는 중동 국가들은 카타르에게 개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타르 왕실이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전부 한국에게 맡기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중동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위라는 오일 파워를 앞세워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란이 있고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국가로 변모 중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들 사이에 바로 카타르인데요. 면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110, 사우디 입장에서 보자면 한없이 작디 작은 하찮은 땅덩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타르는 이란과 비교해도 아랍에미레이트와 비교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지만 카타르는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카타르에는 땅덩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귀둥이에 코딱지만큼 삐져나온 카타르지만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고기나 잡아 팔고 있던 카타르에 간혹 바다에서 발견되는 진주를 팔아 푼돈이나 벌던 카타르에서도 드디어 유전이 발견됐죠.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이 되어 떵떵거리며 돈 좀 써보려던 찰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1949년부터 석유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10년 허송세월의 복수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석유를 퍼올려 미친 듯이 팔아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사우디나 이란의 유전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지만 카타르 곳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석유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초대형 노다지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1990년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천연가스를 뽑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카타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카타르가 인구 대비 천연가스 매장량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석유 팔아번 돈, 천연가스 팔아번 돈으로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과도 나눴죠. 한때 카타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 총소득이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했는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고 두바이고 이름 있는 도시에 부르즈 칼리파니, 버즈 알 아라비니, 제다 타워니 하면서 누구나 알만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중인데 카타르에는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멋진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건물. 바로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국책사업으로 비정형 건축물의 독보적인 거장 장 누벨에게 요청해 만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이는 장 누벨이 우연히 카타르 사막을 걷다 발견한 모래덩어리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사막에서는 바닷물이 고였다가 바닷물이 증발하면 침전물이 났는데 염분의 특성상 일정량의 모래를 끌어안고 증발합니다. 이러한 모래가 모이고 모여 한 송이 장미 모양의 모래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해수의 결정체입니다. 장 누벨은 이 사막의 장미야말로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현대건설이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사막의 장미를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설계,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도 5개에 불과했던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물이 완성되고 1년 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습니다. 무려 28조 원짜리 선물입니다. 지난 9월 24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은 올 10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주되는 LNG선은 2020년 카타르 왕실이 국내 조선 3사와
140척가량의 LNG선 슬롯 계약을 맺었었는데 본발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롯 계약이란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로 다른 선주들에게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조선업계의 계약 방식입니다. 기업들 간에는 비밀 유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선사가 몇 개를 계약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16척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 3사의 140척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3년 이른 올해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원즈는 우선 올 10월 20척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전에 슬롯 계약한 조선소 4곳 중 몇몇을 추려 20척을 발주할 수도 있고 4곳에 나란히 5척씩을 발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타르는 4터부터 5년에 걸쳐 2터부터 30척씩 150척을 전부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에 정상적으로 140척가량이 발주된다면 LNG선 한 척당 대략 2천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만 28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카타르가 발주한 이 LNG선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조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자신이 원년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를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LNG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OPEC를 탈퇴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실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017년 사우디는 카타르가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걸프국들로 하여금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봉쇄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사우디의 명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OPEC의 원년 멤버이기는 하지만 원유 매장량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멤버 중 거의 막내급입니다.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1만 배럴에 불과해 사우디의 5%에 그치죠. 반면 LNG는 이란과 사이에 둔 걸프 해역에 매장된 초대형 가스전 덕분에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2위 산유국인 이라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피해 탈퇴한다는 그림보다는 원유보다 중요한 천연가스에 집중하겠다며 탈퇴하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죠. 실제로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카타르는 현재 7,800만 톤의 연간 생산량을 2024년까지 1억 1천만 톤, 그리고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27년까지 최대 160척 가량의 LNG선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증산된 만큼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 운반선의 부재는 수요를 창설하고 그 규모가 160척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선박 좀 만든다는 나라는 모조리 뛰어들었었죠. 결국 중국의 16척, 한국의 140척 가량이 발주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카타르라는 국가가 가지는 상징성에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는 초대형 사업까지 따내면서 한국 구선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 IMO는 항산화물 배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선박유에 포함된 황해 함량을 2012년 3.5%로 낮추었다가 2020년부터는 0.5%로 낮춰버렸죠. 이 규제를 어기면 선박이 강제 압류당하거나 심한 경우 운항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선주들로서는 이 규제를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의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 황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황 배솔량이 제로에 가까운 LNG 추진선을 새로이 발주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LNG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NG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대략 153만 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국이 94%에 해당하는 143만 CGT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였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LNG선이 발주됐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한 덕분에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물량까지 받아둔다면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LNG선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보다 선가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포텐 & 파트너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500척에서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이 중 80%가량은 한국 구선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는 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발주한 선박을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카타르를 기점으로 앞으로 예정된 LNG선들도 거의 대부분 한국 구선업계가 수주하게 될 테니까요.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커요커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TAT은 최근 중국 국가교육 구어자르자 여우주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AT의 송클라 사툰 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미즈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노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항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왈롱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 범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라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성 닝고시에 있던 현지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간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에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들은 전 세계 바다를 휘저으며 갖은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호주군 잠수부 즉 사람에게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서 다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14일 동중국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이지에서 잠수 작업 중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장거리 호위함인 HMAS 투움바우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렸고 이를 발견한 호주 해군은 즉시 잠수부들을 투입해 어망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이 다가왔고 호주 해군은 중국 함정의 잠수 작전 중이라며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체에 장착된 음파 탐지기를 작동하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구축함은 계속해서 접근했고 잠수작전을 벌이던 대원들은 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됐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된 잠수부들은 어지럼증과 청력 손상, 장기 손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중국이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전 중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호주 군함이 중국의 관문 해역에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호주에 전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캐나다 초계기 CP-140 오로라 일대가 동중국해 갸오이다오 주변 과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가 중국 전투기에 의한 위협적인 요격으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대만 해협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고 되는 양 위협 비행에다 초계기 요격까지 시도하는 등 중국은 마치 무법자처럼 행동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인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서일까요? 중국의 민간어선들도 최근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 잠입한 중국 선박이 정박 중이던 대만어선에 침입해 가진 것을 다 털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만 해협 북쪽 마주 지역은 중국 푸저우 연안에 있는 군도인데요. 지난 7일 대만 언론들은 대만 마주 등지 지역 다푸항에 정박 중이던 어민 차오 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불품들이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 씨는 출항을 앞두고 보안 검색을 진행을 위해 대만 해경들과 함께 어선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어선에 있어야 할 모터, 배터리, 연료통, 그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오 씨의 배에서는 낯선 라이터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라이터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대만 당국은 절도범이 중국 선박을 타고 온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 씨는 마주 지역 어민들은 남의 어선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훔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 회속정이 다푸항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금이 해경에 신고했지만 해경 순찰선이 현장에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지역 거주민 린 씨 역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면 중국 선박이 꼭 나타난다고 증언하면서 중국 선박이 이 지역 인근에서 어망을 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잠잠한 항구 내로 정박해 쉬다 가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린 씨가 페이스북에 차오 씨의 어선 도난 사건을 공개하자 많은 마주 주민들이 제각기 중국 선박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현재 대만의 부속 섬들은 중국 선박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라고 꼬집었는데요. 대만의 한 어민은 신기하게도 중국 선박이 나타났을 때만큼은 중국 해경이 해상 근무 중이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한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날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오 씨가 중국어선을 신고했을 당시 해경의 해명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해경은 즉각 출동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함정은 수리 중이었고 수리를 마치자마자 저인망 어선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로 신고 지역으로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왜 꼭 중국 선박이 출몰할 때는 해경이 바쁘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민간 선박이 대만 부속섬의 항구에 무단 잠입해 대만 어선 내 물건을 모두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중국 선박들이 대만 동주 지역 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들은 예전에는 중국 어민들이 크고 느린 목선을 타고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맞주 지역으로 와 고기잡이나 낚시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대만 해경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해역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해경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는데 이 화물선은 평범한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침수 중인 200급 중국 화물선을 발견하고 승선원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200톤급 화물선에 승선원이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배로 표류하다 한국 해안으로부터 10m 해역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해경은 이 화물선이 빈배로 표류하다가 가거도 해안까지 밀려와 좌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선원 밀입국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선박이 좌초되려고 하면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구조를 기다리기 마련인데 밀입국선이 아니고서야 인근에서 익사자 사고 신고도 없었고 평범한 중국어선이나 화물선이 승선원이 하나도 없이 연안 지역을 표류하고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밀입국 전담반을 구성한 해경은 중국 화물선을 예인했고 가거도뿐 아니라 흑산도, 진도, 목포 등 도서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득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수역 내에 들어온 중국어선은 상시 파악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이었지만 결국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제23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합의문의 내용 중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이즘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 장치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 작동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자동식별 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이의지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이 조항도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한국 이의지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상대국 이의지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하고 중국 이의지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낚시어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협약입니다. 특히 선박자동식 열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